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국유사가 전하는 연호랑 세오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 설화가 전하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제8대 아달라왕 즉위 4년 정유년 서기 157년에 동해 바닷가에 연호랑과 세오녀 부부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연호가 바다에 나가 해초류를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위 하나가 나타나 그를 태우고 일본으로 갔다. 전하는 연호랑과 세오녀 이야기는 설화입니다. 신화나 설화는 역사적 사실을 흥미로운 이야기의 형태로 바꾸어 후세에게 전하는 간접적 역사 전달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주몽이나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이들의 출생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람인 이들이 실제로 알에서 태어난 기이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학자들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가 전하는 신화나 설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와 설화를 헛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연호랑과 세오녀 이야기 역시 그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설화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그 설화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말을 유심히 살펴 그 역사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신라의 아달라왕 시절에 동해에 살던 연호랑이 갑자기 나타난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갔다고 합니다. 참고로 연호랑의 이름은 연호입니다. 삼국유사에서 처용을 처용랑이라고 기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신라에서 종종 남자 이름에 랑이라는 글자를 붙였기에 그러합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라 사람들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며 세워 왕으로 삼았다. 일본제기를 살펴보면 신라 사람으로 왕이 된 사람은 전무후무하였으니 이는 곧 변방마을의 소왕이지 진짜 왕은 아니라는 것이다. 뜻하지 않게 신라에 살던 연호랑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그 나라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신라 사람이 갑자기 일본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설화 자체로서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도 또한 사실로 인정하기도 힘듭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오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남편을 찾아 나섰다가 남편이 벗어놓은 신발을 발견하고 그녀 또한 그 바위에 올라갔다. 바위가 다시 예전처럼 세오를 태우고 갔다. 그 나라 사람들이 놀라서 왕에게 아뢰어 바치니 부부가 서로 만나게 되어 귀비로 삼게 되었다. 이번에는 남편을 찾아 나선 연호랑의 아내 세오녀도 그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갑니다. 세오녀 역시 그 이름은 글자녀를 떼어낸 세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중에 묘한 부분이 있는데 일본으로 건너간 세오녀는 왕비가 아닌 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귀비는 통상 왕비보다 그 서열이 낮은 후궁에 해당합니다. 앞서 기록에서 남편인 연호랑은 분명 왕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내 세오녀는 당연히 왕비 혹은 왕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록은 왕비보다 지위가 낮은 귀비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여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고대사를 충분히 살펴보았다면 이 기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음을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설명하여야 합니다. 신라의 바닷가에 살던 연호랑이 갑자기 일본으로 가서 왕이 된 것은 그가 이미 왕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이미 후계자의 지위인 태자에 해당하였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소국의 태자가 상국의 볼모로 잡혀 있는 경우에서 나타납니다. 그 볼모가 된 이는 그 나라에 살다가 인질이 교체되거나 혹은 소국의 성장으로
자신의 나라로 귀국하여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라의 실성 이사금이 고구려의 볼모가 되었던 경우입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2년 서기 392년 임진년 정월, 서구를 보내 내밀의 딸 운모와 하모를 맞이하여 좌우 소비로 삼았다. 복음을 비궁대부로 삼았다. 복음은 내밀의 조카로 키가 크고 유식하였다. 과부가 된 공주 천성을 처로 삼아 주었다. 천성은 태상후 해씨가 낳은 딸이었다. 37년 서기 392년 봄정월, 고구려가 사신을 보냈다. 왕은 고구려가 강성하였기에 이찬대서지의 아들 실성을 볼모로 보냈다. 서기 392년에 당시 약소국이었던 신라는 복음을 강대국 고구려의 볼모, 즉 인질로 보냅니다. 이는 곧 당시 신라가 고구려의 속국이었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나중에 신라의 실성왕이 되는 분으로 신라에서는 마라고도 불렀습니다. 관련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은 내밀의 조카로 키가 크고 유식하였다. 과부가 된 공주 천성을 처로 삼아 주었다. 천성은 태상후 해씨가 낳은 딸이었다. 서기 396년 수주간 보마를 고구려에 보내 미녀를 바치고 마아의 귀환을 청하였으나 담덕은 그 누이 두씨를 마아의 처로 삼고 보내지 않았다. 내물 이사금 시절에 볼모가 되어 고구려에 살게 된 복음 또는 마아에게 고구려는 천성공주를 아내로 삼아줍니다. 타국에서의 삶에 외롭지 않게 하려는 배려이기도 하고 고구려로 동화시키려는 의도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신라에서는 그의 귀국을 요청하였지만 고구려는 이를 거부하고 계속 그를 볼모로 잡아두게 됩니다. 내물이 이를 신기하게 여겨 실성이라 이름 짓고 부군의 지위에 있게 했는데 이때에 이르러 즉위하니 춘추 44세였다. 보반을 상궁으로, 내류는 하궁으로, 두씨는 난궁으로 삼으니 이것이 삼궁이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따라 고국으로 귀국한 후에는 정처, 왕후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는 그 나라 출신의 여인이 정후가 되고 인질이 되어 살았던 나라에서 아내로 삼았던 여인은 그 다음 순서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실성 이사금의 아내였던 천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라사에서 난궁이 된 두씨가 바로 천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설화 중의 세오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연호랑과 세오녀의 이야기는 신라로 인질이 되어 살았던 연호와 신라의 여인으로 그 처가 된 세오의 이야기이며 연호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이야기이며 세오가 남편을 따라 그 나라로 간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 일관이 아래기를 해와 달이라 불리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내려와 있다가 지금 일본으로 가버렸기에 이러한 괴이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왕은 사신을 보내 두 사람을 요구하자 연호가 말하기를 내가 이 나라에 도착한 것은 하늘이 그렇게 시킨 것이니 지금 어찌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짐에 비가 짠 고운 명주 비단이 있으니 이것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그 비단을 하사하니 사신이 와서 아뢰어 그 말을 믿고 제사 지냈다.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는 문구의 의미는 볼모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후에 신라의 불안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라가 더 이상 볼모를 요구할 수 없을 만큼 국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 가하는 걱정입니다. 다행히 일본은 명주 비단을 보냈다고 합니다. 신라가 일본으로부터 받아서 제사에 사용하였다는 생초, 즉 고운 명주 비단은
새로운 인지를 신라로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후에 해와 달이 예전처럼 되었다. 그 비단을 어고에 보관하여 국보로 삼고 그 창고를 귀비고라고 하고 불렀다. 하늘에 제사 지낸 곳의 이름을 영일현 또는 도기야라고 하였다. 생초를 받은 후에 신라의 해와 달이 예전처럼 되었다는 것은 연호랑을 이어 다시 인지를 보냈기에 신라와 일본의 관계가 다시 좋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서기 670년 왜국이 일본으로 국호를 바꾸었다. 스스로 해가 뜨는 곳에 가깝기 때문에 이름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견됩니다. 즉 일본이라는 국호입니다. 물론 일본이 다파나국과 연결되지만 이는 그 조상인 왜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의 저자 일련은 아달라왕 시절인 서기 157년에 연호랑 세오녀가 일본으로 갔다고 하여 이때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는 존재가 있었다고 하지만 삼국사기는 서기 670년에 일본이라는 국호가 시작되었다고 전합니다. 즉 연호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갔다는 서기 157년에 일본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며 삼국유사의 저자 일련이 일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이야기를 잘못 전달하였다는 뜻입니다. 아달라 4년 4월 다파나가 영호랑을 임금으로 삼았다. 그런데 연호랑과 세오녀에 대한 이야기가 박창화 필사본에도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연호랑 대신에 영호랑으로 표기하였는데 니은 발음과 이응 발음이 구분되지 않고 쓰인 것입니다. 박창화 필사본에서는 연호랑을 임금으로 삼은 나라가 일본이 아니라 다파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다파나의 임금이 흥소하였으나 후계자가 없었다. 그 비가 삼리금을 받들어 남편으로 삼기를 청하니 아해후가 이를 허락하였다. 수로대사에게 명하여 100척의 배에 짐을 싣고 그를 호송하게 하였다. 다파나와 신라의 관계는 아달라 이사금 이전인 파사 이사금 시절에도 등장하였습니다. 이때도 다파나는 신라 출신을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즉 다파나는 신라를 섬기는 소국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탈의 이사금이 즉위하였다. 이때 나이가 62세였다. 성은 석이고 비는 아효 부인이다. 탈에는 본래 다파나국에서 태어났는데 그 나라는 외국의 동북쪽 천리밖에 있다. 기워전 23년 5월 성상께서 동쪽을 순방하며 낭랑에 도착하였다. 배를 타고 들어가 시길의 딸 작시를 거두어 부인으로 삼았는데 대개 협보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신라에는 탈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다파나국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탈해는 동명성왕, 즉 추모대제의 아들이며 그 어머니는 낭랑국 공주 작 부인이었습니다. 고구려에서 태어난 그는 협보를 따라 신라로 망명하는데 삼국사기에서 그를 다파나국 출신이라 한 것은 그의 어머니를 기준으로 하였기에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파나는 낭랑국의 한 지역 혹은 낭랑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7일 동안 먹을 것을 챙겨주니 말하기를 나는 본래 용성국 사람입니다. 혹은 정명국이라고도 하고 혹은 완화국이라고도 하는데 완화국을 화국이라고도 하였다. 용성은 외의 동북쪽 천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일찍이 28명의 용왕이 있었는데 사람의 태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용성국은 황룡국으로도 불렸는데 우리 역사에서는 낭랑국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다파나국입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모두 이곳이 왜 동북쪽 1,000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여 용성국과 다파나국에 대한 묘사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고대 기록에 등장하는 거리는 현재와 다르며 대강 그 3분의 1 정도로 추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파나국은 외국의 동북쪽 약 13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낙랑국의 위치를 알면 다파나국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39년 3월 낙랑왕 시길과 국경을 정하였다. 시길이 엄동개사의 땅을 갖고 싶어하며 말하기를 나는 본래 남옥저이니 옥저의 옛 땅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하여 성상께서 이를 허락하였다. 낙랑은 본래 남옥저였으며 엄동개사의 땅이 본래의 터전이라고 말합니다. 엄동개사란 엄리대수의 동쪽에 있는 개사의 땅을 뜻합니다. 엄리대수를 개사수라고도 하였습니다. 엄리대수는 산동성을 흐르는 도해하를 가리키며 남옥저는 지금의 산동성 치박시 일대를 가리킵니다. 즉, 이곳이 바로 다파나의 땅이며 다파나국이 있었던 곳입니다. 초기 신라는 그 다파나국의 동쪽인 지금의 산동성 유방시 일대에 존재하였습니다. 낙랑국이 고구려 대무신왕에게 멸망한 것이 서기 54년의 일이었습니다. 그 낙랑국이 해체되어 그 일부의 땅이 다파나라고 불린 것입니다. 삼국유사가 전한 연호랑과 세오녀 이야기는 결국 낙랑국이 멸망한 후에 그 한 지방이었던 다파나국이 신라에 복속하여 인질을 보내 나라를 유지하던 중에 그 인질이었던 연호랑이 자신의 나라로 귀국한 사건과 이로 인해 그 관계가 나빠졌던 상황, 그리고 다시 인질을 보내 신라와 다파나국이 화해를 한 상황을 이야기 형태로 후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오늘은 역사서에 등장하는 신화나 설화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